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뉴스와이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 설은 글쎄요,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긴 합니다만은 막 이렇게 정치 얘기가 막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부동산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뭐 설 민심을 좀 들으셨어요? 뭐 설 민심은 뭐 전체적으로 예. 저는 좋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코스피 지수가 5,500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훈훈한 것 같고 또 이제 부동산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대통령께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뭐 예. 적극적인 SNS를 통해서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론조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하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정치적인 효능감 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예. 설 명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때요? 그것도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체감 경기는 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 중심으로 늘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한미 간의 이 상호 이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관세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서 예.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쌈박질하고 있으니까 예. 역시 정치권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좀 차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코스피 지수가 5,500을 넘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재미를 본 분도 있지만 이제 소상공인이나 영세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 체감으로 오기에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다. 이제 이게 설민이십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고향을 미리 갔다 왔는데 예. 정말 고향이 어디세요? 충북 영동입니다. 영동이요? 예, 충청도. 그래서 중간 지역이군요. 예. 네네. 그래서 거기는 KTX가 안 쓰고 예. 새마을호 무궁화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를 타고 지난 토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미리 예. 방송 때문에. 설 민심 정말 과거와 같은 그런 풍요한 그런 느낌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예. 정권이 바뀌면 왜 정권을 바뀌면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까? 좀 더 풍요롭고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예.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 중소 상공업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이런 것이 현 시점이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X 예. 트위터에 그렇게 글을 자주 올리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2월, 3월 봄 그리고 지금 이제 계약 시즌을 앞두고 그리고 이사철이지 않습니까? 예. 전월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리 예방 주사를 계속 놓고 있지만 과연 저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이 폭등하는 부동산 예. 문제 여기에는 코스피라든가 이런 거랑은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코스피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여유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니다. 결국은 영세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 설민심 들으셨을 때 윤석열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더 먹고 살기가 팍팍하다. 이런 민심 많아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이제 않습니까? 우리 장성호 평론가께서 예, 직접 가면 만나보신 갈수록, 서민들이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예, 예. 그리고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로 정치가 아무리 독해방망이를 휘두른다 하더라도 예. 윤석열 정부와 지금 약간 나아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별반 윤석열 차이가 정부는 없다. 긴축 재정을 예, 했기 예.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쿠폰이라든가 이런 걸 풀기 때문에 그것이 마중물 역할을 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 다른 어떤 좋은 차이를 못 징조는 느끼겠다. 차이를 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주관적인 얘기들이니까요. 이제 객관화된 뭐 여론조사 수치나 이런 걸 네. 보면은 이제 장성호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대통령 지지율이 뭐 TK 지역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괴리감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모두 이제 체감한 어떤 설민심이니까 이제 그건 그거대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소장님은 좀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좀 더 객관화된 데이터로 많이들 얘기하나요? 지금 데이터로 상으로 얘기하면 보통 경제적인 그 상황, 삶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대다수가 어렵다 그러죠. 거의 뭐 60, 70% 이상이 어렵다라고 먹고 살기 응답하고 어렵다.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제 그 에이펙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알아요. 한미 관세 문제 때문에 내부 경제 민생 문제를 집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문제, 뭐 예. 코스피 문제라든가 주택 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에서 상당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때에 따라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현실감 있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는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다. 그래서 예. 아직은 정책적 효과라기보다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번 설이 여론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좀 이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최대 관심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울입니다. 이 서울시장을 누가 할 것이냐, 또 여권에서는 새로운 주자가 나올 것이냐, 또 야권에서는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갑니다. 야권의 오세훈 시장 그리고 이 여권에 새롭게 좀 부상이 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설 연휴 때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정책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세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고요. 서울시가 무대를 만들었다면 정원호 구청장님은 그 위에서 멋지게 춤을 추신 케이스가 아닌가, 상징적으로 비유하면. 구청장님 지은 책을 보면 서울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떡값 올리기가 좀 그렇죠. 그럼 마진이 없잖아. 그럼 고생만 하고 이거 어떻게 해? 예. 여기 주민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세요. 예, 정은호 서울 성동구청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주말 또 토요일 날 MBN에 이제 잇따라 이제 출연하셔서 하신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현직 시장이고 현직 구청장이어서 공식 선거 운동은 아닌데 마치 이제 양당의 공식 후보가 된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각 진영 내에서 각 당에서 이제 후보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분들의 이제 동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원호 이 성동구청장 대 오세훈 서울시장 S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홍 소장님 상당히 좀 박빙이에요, 그렇죠?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조사는 많이 접해졌고 SBS 여론조사는 굉장히 박빙으로 그러나 나왔어요. 약간의 예. 이제 추세상으로 보면은 1월달 작년 12월 1월달 한 최대한 벌어졌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 벌어지거나 이제는 조금 좁혀지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의 여론조사를 유심히 보면은 작년 10월 11월 달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의 그 어떤 후보보다도 우위를 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작년 12월, 올 1월 거치면서 민주당 후보 쪽으로 가상대결을 붙였을 때 역전이 되는 구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 민심을 맡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70% 정도가 정당 고정표, 정당 고정표 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한 30%가 인물표로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예.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작년 10월 그리고 12월, 1월, 2월 지나면서 본인의 특별한 실책하게 한 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역전이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당 고정표, 이 핵심 지지층에서의 어떤 그 세가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지지율에서 오세훈이
많이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으로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중앙당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그게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거를 보통은 이제 인물론 또는 이제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걸로 상세하는데 그게 전혀 작동을 안 하고 그렇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7.3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인물의 표로 갖고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한 30% 그것도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많이 잡아야 나머지는 30%, 예. 고정표가 결집해 주는 거로서 받쳐줘야 되는데 이 고정표로 받쳐지는 70% 영역에서 무너지면은 이 30% 인물표 영역에서 아무리 그걸 보완을 하려고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굉장히 비판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중앙당 즉 이 구도 문제에서 우리는 보통 그 예. 구도라고도 하는데 구도에서 정당 고정표에서 이런 식으로 밀리면은 본인이 아무리 시장으로서 시 현안을 챙겨도 승산이 없다고 보니까 예. 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으로서 중앙당과 정치 구도의 문제에 관여하는 게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의 지금까지 상식적인 어떤 그런 행보와 달리 중앙 정치 이야기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SBS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2%포인트에 불과하지만 다른 여론조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아직은 벌어지고 있죠. 예, 벌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제 추세를 보는 거지 저게 뭐 맞다 틀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홍 소장님의 이 추세적인 분석을 들어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 광역단체장이라든지 각 시도 기초단체장에 나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불리해졌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중앙당이 못해서 불리해졌다. 불리해지거나 열세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홍 소장님의 분석이거든요. 뭐 대체적으로 이 얘기를 뒤집어 놓으면 민주당 후보들이 또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지. 민주당 개개의 인물들이 다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네, 일단 저는 뭐 한마디로 후광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63%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49.4%로 예.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지금 뭐 최고치를 기록한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장 특히 이제 서울이라든지 예. 부산이라든지 이런데 그대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니까 이것도 영향을 상당히 미친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 뭘 못하냐? 12.3 비상계엄은 이제 이미 이제 법원에서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확실하게 이 내란 세력과 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뭐 옹호한 듯한 그런 발언 예. 그리고 또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가는 이런 모습들이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이제 중도층에서 10% 지지율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서울구청장 후보에게 지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여당의 후보에게 밀리는 뒤처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그러면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아닌 다른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때도 보면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원호 구청장이 아닌 지금의 여당의 다른 이제 후보들, 뭐 박주민 후보도 있고 또 이제 또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죠.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또 앞서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인물과 관계없이 중앙당 지지율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고 또 이제 이 경쟁 관계는 여권도 봐야 되잖아요. 예. 여권의 지지율을 유심히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참 이 여권으로 봐서는 반사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민주당 지지율이 물론 많이 앞서기는 앞서지만은 이 정청래 대표 이후 되고 나서 그 이후 갤럽 조사를 평균을 내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되기 전의 그 민주당 평균 지지율보다도 한 2% 정도 떨어져요. 예.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물론 지금 민주당보다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도 지지율을 많이 앞서고 있지만 지금 그나마 민주당의 지지를 견인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그거는 이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역할 수행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물어보면은 정당 지지율보다도 낮거나 비슷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정청래 대표의 대표직 수행이 정당 지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못한다.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정당 지지를 견인을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에 되고 확실하게 정원호 그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리가 FJ 조사를 가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오세훈 시장 대 이 다른 후보가 달리 정원호 후보는 그냥 이원호 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예. 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원호와도 사회되지만은 이재명 후보하고 대통령하고도 대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 명심이 실려 있는 후보 이 후광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정원호 구청장하고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렇죠. 경쟁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명심이 정원호 구청장에게 있다. 그럼 뭐 박주민 후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여당의 후보들에게는 그러면 이 명심은 없는 건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절하는 행정가 정도로 이렇게 SNS에 한번 정원호 구청장 칭찬한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왜 서울시민 유권자들은 정원호 구청장이 명심을 받은 인물이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정원호 구청장을 SNS에 올려가지고 칭찬을 했겠습니까? 예. 이분이 암묵적으로 차기 서울시장 후보다. 그런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은 정원호 구청장이 본인은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지지율이 민주당 내 지지층들이 상당히 치솟는 예. 그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정원호가 이원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현재는 이재명 정권 초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정원호 구청장이 빠르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빙의 예. 지금 현재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박빙 승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3월, 4월 가면은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부동산 등 경제 문제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 X에 상당히 지금 뭐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매일 저녁 밤늦게까지 이것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예. 그리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민심의 향배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위기의 어떤 방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래서 립셋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위기는 결국은 정치적 위기, 예. 정권의 위기가 온다. 그것이 저는 4월, 5월쯤 이것이 올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견제 심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이 두 가지 경제 문제 그리고 견제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춤을 출 가능성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지금의 이런 지지율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정원호 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예. 오히려 나중에 6.3 지방선거 때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잠시 뒤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할 때 더 여쭤보겠지만 지금 사회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이라든지 다 좋아요. 그런 것이 이제 또 선거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변수들을 잘 살리려면 국민의힘이 잘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모습 보이면 그런 경제적 위기가 오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권의 실수, 당청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수가 등장해도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으면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뭐 탄핵을 당한 정당으로서 지난 총선 참패한 정당으로서 일정 부분 국민들이 준엄한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국면을 예. 내란 프레임,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도 어떻게 벗어야 되는 것이고 중도층이 이탈한 현재의 상황도 극복하는 방법은
당 내부적인 개혁에서는 필요하다. 예. 개혁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당명 바꾸는 것도 일종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당은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목적을 하고 정권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YSDJ가 왜 같이 있을 때는 정권을 못 잡았고 서로 헤어졌으는 각각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현재 이런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개파를 없애는 것이 개혁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친한계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당에서 알아서 이렇게 제명한 것이 아니고 윤리를 거쳐서 그런 알겠습니다. 타당한 예, 이유로 예. 제명을 했기 때문에 당이 지금은 아프고 또 서로 이제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지방선거를 가서는 일단은 여기에서 끊고 그리고 현재의 위치로서 개파 보수지혜를 없앤 다음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그럴 앞으로 알겠습니다. 3개월 시간이 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네.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 때 더 네.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국민의힘 얘기 내부 상황 얘기할 저기 아니 시간은 사실과 아니고. 다른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니까 제가 짧게 좀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잠깐만 국민의힘 얘기할게요. 얘기 이제 이따 할 거고 아니, 민주당 정- 얘기도 할 거라서. 예, 지금 아니 이제 전국 서울시장 얘기를 안정론하고 하니까. 견제론을 정반대로 얘기하는데요. 예. 지금은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보다 알겠습니다. 훨씬 높다라는 말씀. 그 얘기는 뭐 드립니다. 잠시 뒤에 제가 네. 저기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좀 정원호 구청장 얘기로 좀 돌아와서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범 여권의 후보들 적합도 내지는 지지도를 보면은 좀 압도적이에요. 뭐 박주민 의원도 있고 박홍근 의원도 있고 전현희 의원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왜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이렇게 범 여권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확실하게 행정 성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 정원호 지금 성동구청장이 다른 예. 범여권 후보자들하고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제 행정 전현직 경험이 없고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선수도 많아요. 뭐 삼선 뭐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선수가 많은 정치, 오랜 연륜이 있는 정치가보다는 이 초짜 행정가가 훨씬 더 낫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 점에서 좀 차별화 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행정가다. 예. 지금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3선의 성동구청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단순히 뭐 성동구청장이라고 해서 지지율이 높을 수는 없잖아요. 예. 확실한 행정 성과가 있는 게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인들이 예. 찾고 싶은 동네 세계 4위에 들 정도로 확실한 행정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석을 좀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리틀 이재명을 지금 표방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예. 성남구청장 때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뭐 전체 시도지사, 광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일을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역시 자신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을 잘하는 그런 구청장이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대권 도전의 예. 꿈이 있다면 자신은 서울 시민들 잘 사는데 행정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리틀 이재명으로서 이재명 마케팅이 좀 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성동구청의 이 주민들, 성동구의 주민들의 만족도가 9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야, 내가 성남시장 때보다 더 일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부모부모 해주고 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이렇게 차별화되고 또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이기는 예.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리틀 이재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좀 다른 거는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사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정가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차기 대권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나 정원호 구청장은 나는 대권에 욕심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대권에 대한 꿈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대통령 안 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틀 이재명이라 불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는 다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치의 때가 덜 묻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건가요? 정원호 구청장님? 어떤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의 경쟁 구도를 유심히 보시면은 정원호 구청장 외에 다른 후보들은 정치적 그 색채가 비슷해요. 굉장히 투쟁적이고 투사적이고 공격적이고
행정적 경력은 별로 없고 예. 이 자치단체장이라는 거는 행정을 하면서 주민을 아울러가는 이런 어떤 통합형의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서울시장에 예. 도전했던 그 후보들의 공통된 특징이 보면은 굉장히 그 투사적인, 투쟁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 시민들로 봐서는 저런 분들이 시를 맡기기에는 참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침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실린 것 같이 보여지니까 급속하게 설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서울시장 후보로는 투사적 이미지의 정치인보다는 좀 우리 삶을 나아지게끔 하는 행정가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인가요?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이미지 조사를 해보면 이 국회의원은 예.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니까 비판적이고 상당히 투쟁적이고 이런 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단체장들은 그런 분보다는 통합형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전략 공천하는 자리도 아니고 서울시장 자리가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 조직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해보지 않은 정원호 구청장이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다른 민주당 이 유력한 이제 선거 전략가들 출신인 이분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여요? 우리 홍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잘하는 건 예. 아니지만 민주당 내의 역학 구도를 놓고 본다면 명심이 실린 이상 그 당심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 지금 뭐 내가 그 명청대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민주당의 어떤 구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초반기 국정 운영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예. 그런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후보가 있는데 그 당심이 다른 후보로 쏠릴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정원호 후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정원호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이제 사퇴한 이에 본격적인 선거운동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도 이제 정원호 구청장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생기겠군요. 네, 뭐 당장 민주당의 예. 핵심 보직인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던 이해식 위원장 같은 예. 경우도 정원호 지금 성동구청장 거기 캠프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건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경선 룰이 시민 여론조사 50% 예.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 50%거든요. 그래서 권리당원 내 투표에서 만약에 압도적으로 판이 뒤집힌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소 예. 대통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겼다 할지라도 서울시장 자리를 만약에 넘겨주게 되면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빛이 바라고 또 서울시장 자리를 뺏기게 되면 역대 선거를 보면 정권이 넘어가는 예.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권리당원들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론조사에서 확실하게 앞서는 예.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오세훈 시장을 이기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들도 전략적으로 예. 정원호 구청장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까.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정원호 현 구청장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 한 번 하지 않고 구청장만 한 이 정원호 구청장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여권의 이제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에서 큰 격차로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을 좀 보겠습니다. 야권은 오세훈 시장 외에 뭐 나경원 후보라든지 뭐 네. 안철수 후보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윤희숙 후보도 좀 있고 또 등등 있는데 야권 내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로는 오세훈 시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오 시장 외에는. 뭐 대안이 없다고 하면은 국민적 관심이 서울시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집니다. 국민의힘도 다양한 후보군이 있고 당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런 후보를 내므로써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예. 구청장이 지금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은 보면은 새로움, 기대, 뭐 정치에 좀 신선하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물론 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의 타선이라든가 오세훈 시장처럼 사선에 도전한다든가 이런 관록과 안정감 그리고 뭐 아까 배종호 교수님이 뭐 견제론에 대해서 뭐 다시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견제론은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그리고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정부까지 민주당에 가면은 완전히 대한민국은 민주당 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는 견제론이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견제론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이제 삼박자가 국민의힘 후보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오세훈 대목론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지방선거 공천 공관위가 구성이 되고 이제 출발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서서히 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오세훈 시장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고 현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꾸준히 지금 지금 사선 이후에 중진이 다음 대통령이라든가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에서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당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도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당의 경쟁력을 좀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세훈 시장하고 나경원 의원이 치열하게 경선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의힘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한번 짚습니다. 홍 소장님, 지금 이제 여권에는 이제 정원호 구청장을 비롯해서 여러 주자들이 좀 뛰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좀 두드러지게 앞서가고 있고 이를 견제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정원호 구청장한테 뒤지는 걸로 나오니까요. 그러면 정원호 구청장만큼 신선한 인물을 발탁할 것인가? 아니면 관록의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경쟁을 하면서 흥행붐을 일으켜서 정원호 구청장이나 여권의 후보를 누를 정도로 그렇게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것하고 중복됩니다. 지금 역전을 하려고 하면은 후보 인물표를 아무리 모아갖고는 못 이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판시를 뒤집으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변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음 선거가 좌지우지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의 어떤 실책 또는 어떤 그 정책적이나 정치적인 어떤 분열 이런 것을 기대해서 판을 뒤집을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나와서 아주 이 포지티브한 그 선의의 경쟁을 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도 조금 취약해요. 지금 보면은 거론되는 인물이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후보 정도인 거고 나머지 후보는 그렇게 지금 적극적이지도 않고 많이 거론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도 지금 이제 아직 후보는 선언은 안 해서는 그 후보라고 할 수는 없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간의 어떤 그 정책적인 경쟁이라든가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장도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더 지속적으로 오래 가면은 이 후보들에 의해서 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설사 오세훈 시장이 현역이라고 해도 그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지금 소진이 되고 있다. 중앙당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좀 힘겨운 선거를 좀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서울하고 부산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장동혁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부산에서는 지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최근에 이제 통일교 관련된 수사 문제로 인해서 뭐 당도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법여권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법여권으로 전재수 후보가 있고 박형준 현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30%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 지금 무소속인 전재수 후보가 앞선단 말이에요. 이 전재수 후보가 이 통일교 수사 경찰 수사 문제를 극복하고 뭐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그거는 또 변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부산도 지금 박형준 시장이 수성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최근에 여론조사 지금 보면은 KBS 여론조사입니다. 무려 10% 포인트 차가 나지 않습니까? 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가 40%, 그리고 박형준 현 시장이 30%. 예. 근데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 시장이 도전자에게 10% 포인트 차로 역전이 된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다. 예.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군다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관련해서 장관직, 해수부 장관직까지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 포인트 격차가 난다. 그럼 이제 뭘 때문에 이렇게 큰 격차가 날까? 역시 첫 번째로 현직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예. 부산 시민들이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물어보니까 거의 50% 정도가 일을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부산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잖아요. 인구가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부산 시민들이 강해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는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북극항로 개척 시대를 맞아가지고 부산을 물류와 또 해양 중심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 부산의 시민들이 크게 반응하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이 예. 됩니다. 홍 소장님, 전재수 의원이 아니라면 전재수 후보가 아닌 제3의 민주당 후보가 나서면은 박형준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전재수 의원이 그 지역에 되고 그렇게 인기가 있길래 왜 이런가 싶어 한번 지역 민심을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적합한 평가인지 몰라도 지역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형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역에 되고 그런 민심을 얻을 만한 이유가 있더만요. 그래서 지역에서 가보니 이 전재수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잘 없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예, 여권 내에서 그런 정도의 지역 활동을 잘 했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통일교 문제 때문에 지금 탈당 무소속 소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소속 후보로 나가버리면은 이 그 민주당에 대한 그 안티가 약화될 비호감을 수밖에 갖고 없고 있던 그래서 유권자도. 아주 묘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 일부러 예, 탈당한 건 예,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박영준 시장으로서는 아마 대응하기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전화 면접이에요. 예. 근데 뭐 역대 선거 지난 대선 때 이래 보면은 실제 투표는 예. ALS 조사 쪽에 좀 더 근접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제 지금 전화 면접도 거기에 투표 예상 투표율을 물어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의 이 수치를 봐야 되는데 요즘은 여론조사를 그렇게 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 정도까지 차이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전재수 의원이 아직 탈당한 건 아니죠? 저는 뭐 탈당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예, 예. 네. 예, 해수부 좀 장관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예, 해수부 장관만 그만뒀죠. 이제 관둔 거고 이제 탈당은 아직 하지 않은 걸로. 예, 알겠습니다. 좀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서울시하고 부산시 모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소속보다는 이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더 앞서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장동혁 대표로서도 이제 고심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오세훈, 박형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두 지역 모두 바꿀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인데 장동혁 대표의 고민이 좀 깊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최근에 다녀왔는데 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불법에 입버리면 집에 가서 뒤집니다.
예. 예,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좀 제대로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오세훈 박형준을 바꾸는 거냐? 아니면 오세훈 박형준을 힘을 실어주는 거냐?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박형준 시장을 좀 바꿔서 지방선거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어 해요? 아니면 좀 이렇게 포용하는 자세로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오 시장도 좀 껴안고 뭐 박 시장은 그런 표현 잘 안 하십니다만 한동훈도 좀 끌어안고 그렇게 가는 쪽을 좀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장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당이 살 수 있냐 죽냐 그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대표라는 것은 개인적 영광도 있지만 당의 미래를 책임지는 무거운 그런 책무가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뭐 당원 70 그다음에 30 이것을 50대 50으로 내렸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최대한 뽑아내서 그 후보를 통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라든가 충청이라든가 이런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뭐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후보들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뜻은 결국은 뭐 당의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지난 총선에 패배했고 지난 대선에 패배했고 탄핵을 2번 당한 이런 정당, 이런 정당에서 장동혁 대표 100명이 와도 이 정당을 누가 쉽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십자가를 장동혁 대표 혼자 지금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로 가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엄마가 좋아해도 아빠가 싫어하고 아빠가 좋아하면 엄마가 싫어하고 이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묘책을 짜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럴 때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한다. 부산시장 후보를 교체한다. 전략 공천한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여러 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패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그렇게까지보다도 최대한 경쟁 있는 후보를 시스템에 태워서 후보를 선출하는 다양한 어떤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번 탄핵 국면을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공간이 구성 전에 당의 지금 일정 부분 친한계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일단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당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때 지방선거로 다시 돌진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승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이제 중앙당이 이제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라는 포석보다는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장동혁 체제가 존속하기 위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한동훈, 오세훈 등등 그런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거는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같이 있을 때는 정권을 잡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DJ와 YS가 서로 각자 도생하면서 정당을 만들어서 각자 갔을 때 승리하는 정당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극렬하게 내부적으로 친한계 이것은 왜 이런 것 그냥 한동훈과 장동혁 두 분의 어떤 사이가 안 좋은 악감정이라면 그것이 해결이 가능한데 그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당원들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을 위해서는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을 지도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을 일단은 감수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TK 지역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이 전통시장을 찾은 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그래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도 하고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걸 안정화할 수 있겠구나. 준비된 정책은 많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 예, 전통시장 방문한 모습은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문제, 특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그만하겠다, 집 팔아라,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홍 소장님, 대통령의 이 높은 지지율의 원인 또 부정평가의 원인을 보면 모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때문에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동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도 뭐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갑자기 지방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좀 떠오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 지지율을 물으면서 잘하는 이유, 잘못하는 이유를 물을 때 부동산 정책이 상위권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예. 현 정부가 그 대책을 내면서 이제 그때 올라오게 시작하는데 문제는 잘하는 이유에서 온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그 11%가 나옵니다. 예.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문제는 잘한다는 응답 자체가 워낙 부정적인 평가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 전체로 환산하면은 역시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추진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래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근저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이펙 이후 평균 한 2% 정도 에이펙 전보다도 높다고 했는데 지금 예. 보면 요 근저 지지율은 그 지지율에다가 더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예. 에이펙 평균이 이후의 평균이 한 갤럽 기준으로 60% 가까이 됐는데 지금 5분 지지율에도 63%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지율의 변화는 좀 특이한데 과거 역대 대통령이 보면은 취임 이후에 가면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합니다. 예. 특히 8개월 정도 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꾸준하게 지지율이 큰 낙폭의 변화가 없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예.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나왔지만은 국민의힘 쪽에서 여기서 비판적인 견해를 놓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특히 미래 세대를 감안하면 현재 이 다주택자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해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방향은 맞다고 일단 보는 겁니다. 일단 그 이후 뭐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장동혁 대표가 SNS에다가 이제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이제 장동혁 대표는 집이 6채잖아요, 그렇죠? 고향에도 이제 보령 쪽에도 이제 집을 갖고 있고 이제 노모가 살고 계신데 노모를 만나고 왔더니 야 나도 집 팔아야 되니까 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죽어야 이 집 너가 그렇죠. 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장동혁 대표가 올렸는데 그 보령 그쪽에 있는 집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6채 가진 장동혁 대표 보고 집 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서울 강남이라든지 수도권에 갖고 있는 이제 고가 주택들을 여러 채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보고 집 팔란 얘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게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 번지수를 짓고 지적을 한 거예요?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하는 말이 시골에 네. 있는 집 팔아야 돼서 노무가 울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EJ라고 아니 예. 뭐 동쪽을 때려서 서쪽을 막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동격서, 성동격서라는 그런 전법을 쓴 거죠. 본인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6채라고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집과 똑같습니까? 그럼 바꾸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그리고 저기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보령에 예. 있는 집 그리고 여의도 앞에 오피스텔 하나 뭐 1억 8천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94세 노무주택 그리고 처가 장모님이 사시는 예. 그런 주택
그런 걸 개수로 하는 것은 이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본가에 가서 그 노모가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집도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시골집이 다 그렇습니다. 시골집이 정상적인 시골집은 다 증개축에서 그래도 번들을한데 그런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나는 이런 것이 여서채가 아니고 할 수 없이 내가 이것을 그러면 본인이 명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본 네. 거는 대통령이 이제 다주택자들 집 빨리 팔아라 그게 이제 이득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파는 게 이득이다 하는 얘기가 충남의 시골에 노모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라 이 얘기는 아닐 텐데 왜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받아들였냐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 팔아라고 그러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28번 부동산 정책을 했지만 강남 집값 2배로 올리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방송에 나와서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잘못했다.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얘기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 정책 똘똘한 한천한교 다 팔으라고 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국 자금을 서울로 흡수해서 서울의 집값을 엄청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이 그러면 주택 경기 활성화로 나오겠습니까? 지난번에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뭐 627 대출 규제, 814 대책, 97 공급, 10, 11호 규제 대책 이렇게 해서 지금 5번에 걸쳐서 지금 하지만 밑에는 꽁꽁 묻혀놓고 그리고 위에는 뭐 다주택자 이걸로 해서 과연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인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은 그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국부론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좀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강유정 대변 청와대 대변인도 집이 2채예요, 그렇죠? 서초동에 하나 있고 이제 용인에 부모님이 이제 노모님이 사시는데 용인 집을 팔았더라고요. 왜 서초동 집을 안 팔고 용인 집을 팝니까? 부모님 사시는 집을? 뭐 아무래도 그거는 뭐 용인 집을 파는 것이 재테크 차원에서 더 좋으니까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 뭐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아니, 뭐 강남집 답을 잠깐만 노모님이 지금, 사시는 집을 굳이 팔아야 되냐? 아니 지금 논점이 전혀 그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정반대로 다주택 부동산 투기자들을 보호하는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개 질의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공개 질의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맞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으니까 엉뚱하게 말씀하신 대로 보령에 있는 노모집을 파라는 얘기냐? 불효자는 옵니다. 그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집을 6채나 갖고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나 되니까 6채 갖고 있지. 저도 집 한 채밖에 없어요. 더구나 지금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주택 보급률이 100%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높는데 지금 한 40%밖에 안 됩니다. 집 가진 사람이. 근데 자기는 집 6채 갖고 있으면서 보령의 집을 가지고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설득력이 있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프레임을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씌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한 채 갖고 있잖아요. 분당에. 근데 그 집을 파라는 거예요. 이게 투기용이다고. 그러면은 집을 6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부동산 투기꾼이다. 라는 것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도 이렇게 이제 좀 정치 쟁점화돼서 굉장히 양당의 공방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설명을 할 때 이제 지금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뭐 각 당도 마찬가지인데 설명을 할 때 좀 상식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골에 있는 노모가 혼자 살고 계시는 집을 팔아라.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거고 뭐 무조건 뭐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다 부동산 투기꾼이다,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거니까 좀 국민들 상식에 맞는 이제 얘기들을 좀 하시고 그래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막
잠깐만 주장하시는 말씀을 건좀 자제를 해야 될 드리면 것 같아요. 규제 대상은 필요하죠. 예. 그것은 뭐냐면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가 있을 때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계속 해왔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습니까? 똘똘한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는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녀 교육, 예. 직주 근접, 부모 부양, 예. 지방근무, 생계형 임대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의적으로 봐줘야지. 장동영 대표가 집 6째 그러면 노무한테 이것을 넘기고 지방집 당장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예. 윤석열 정부에서요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유예를 했지 언제 그걸 부동산 투기를 알겠습니다. 억제해 왔어요. 이제 정 제가- 반대로 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논리를 좀 전개해 달라. 이제 그래야 좀 이렇게 공감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제 19일 날 오는 목요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가 있는데 잠깐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날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란죄가 인정이 되면 내란법에는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사형이 사실상 뭐 폐지된 국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법감정에 봤을 때 사형과 무기징역은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무기징역이 나오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상당한 또 반발이라든지 굉장한 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국민 정서는 제가 볼 때는 예. 법정 최고형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 감정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쉽다. 그런 감정은 많이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감정은 좀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직위원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과연 2월 19일 날 예. 예정대로 선고를 할 것이냐. 왜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냐면 예. 그날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불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예. 과연 걸석 재판을 할 거냐. 만약에 걸석 재판 안 하고 2월 이분이 22일까지 참석은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윤 이제 대통령 그것도 대변인 지켜봐야 측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본인이 만약에 선고를 안 하게 되면 예. 이게 그냥 무한정 재판이 연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염려가 제일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유죄냐 무죄냐라는 예.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100% 유죄, 내란 유죄가 내려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재판에서 이미 내란이다라고 지금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염려하는 것이 장남 강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폭 직위원 부장판사가 형량을 낮추면 예.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10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많은 것이지 예. 일단 뭐 저는 무기징역에 대한 염려까지는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 다만 국민들은 다시는 이 위로부터의 구태타 이게 아래로부터 구태타보다 더 나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사법부가. 그래서 이런 비극의 역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한독수 전 총리는 이제 징역 23년, 이제 이상민 네.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7년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물론 제 재판부는 다 다릅니다.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
문제는 1심 선고가 나오면 사형이 됐든 무기징역이 됐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이제 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형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배출한 전 대통령이 이런 형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윤 어게인과 절연하겠다. 뭐 그런 입장 표명이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거든요. 결국은 뭐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국가고 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승복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지들의 결사체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예. 그리고 지금 1심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거에 예. 대해서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사과 표명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선 도중에 탈당을 한 상태고 예. 물론 국민의힘 배출했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신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어떤 기록을 봤을 때 만약에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을 인정을 해서 무기징역이나 저는 뭐 무기징역으로 만약에 내란을 인정한다면 무기징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형보다도 그렇게 해서 선고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그 입장은 물론 뭐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예. 포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예.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당은 당원들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을 다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대표의 숙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론적인 그런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전망을 합니다. 홍 수장님, 지방선거에서 사실 지금 추세적인 국면적인 상황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좀 많이 불리하거든요. 이제 정동혁 대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자연스럽게 좀 뭔가 당을 좀 정비할 거 정비하고 절연할 거 절연하고 새로운 보수를 향해서 좀 나아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이 기회를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날리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지방선거를 일단 위해서라면? 뭐 자당 대통령이 예. 뭐 잘했든 못했든 지금 상황이니까 최종 이 사법부 판결 나오기 전에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치더라도 최종 이제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민심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보면은 요와 관련돼서 민심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2월 7일부터 9일 여론조사했는 내용이 이래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그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유죄 법정 최고형이 52.2%가 나옵니다. 예. 유죄를 내리되 정상 참작이 12.6%입니다. 65% 정도가 유죄로 그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예.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윤석열을 추종하는 윤 어게인 세력이 국민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응답자가 79.6%입니다. 예.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현재 윤 어게인 세력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에도가 아무리 우리는 윤 어게인 세력이 우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해도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 부인한다고 될 문제가 예.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58.2%가 끊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이 여론을 거스르고 선거 치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텐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분은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주애가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유나무게밖에 없었는가?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예, 지금은 나라 밖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에서 김주애가 공식적인 김정은의 후계자로 등극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공간에 북한 대사관이나 이럴 때 이제 김주애가 등장하는 사진으로 많이 교체되는데 확실하게 김주애가 되는 겁니까? 공식 후계자가? 지금 상황으로 그러니까 내정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공식적인 후계자 책봉은 안 됐죠.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64년에 나왔는데 예. 42년생, 74년에 정치위원이 됐고요. 예. 그리고 80년에 이 당 비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74년에 이미 임명이 된 거예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나오기는 2008년 한 하반기부터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2010년 9월에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받으면서 됐거든요. 예. 김주애는 그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보면 김주애가 2022년 11월에 나왔거든요. 만 3년 넘었죠. 근데 조선중앙텔레비전 노출 횟수는 600회가 넘어요. 예. 그럼 이 정도면은 확실한 후계자 행보를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김정은의 나이가 젊잖아요. 아직 50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그것도 미성년인 김주애를 왜 이렇게 빨리 후계자로 공식화할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우리가 뭐 내막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로 보면 일단 너무 어린 아이를 내세웠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20대 중반, 김정일도 20대 한 중반부터 초중반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김주애는 나올 때 9살이었거든요. 2020년, 2013년생이니까. 그렇다면 일단 북한에서 봉건적인 문화에서 여자 최고 지도자는 상상을 못 하거든요. 제가 탈북민 친구들이 많은데 물어보면 다 웃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주애를 안 치려면 아주 장기간의 세뇌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연시 여겨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11월 나왔을 때는 그냥 웃었거든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후계자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나열인 김주애를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세뇌가 필요했을 거다. 그래도 어리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의 유고 가능성이죠. 유고 가능성. 누가 봐도 건강이 안 좋다 안 좋게 보이죠. 겉으로 봐도. 특히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사를 했으니 다 객사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인이 아무래도 큰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김주애를 이제 후계자로 내세우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냈던 이제 라종일 그 이제 동국대 석좌 교수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심가인 김여정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새파랗게 어린 조카가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후계자 김정은의 뒤를 이어서 이제 권력을 쟁취할 수도 있다. 이런 권력 암투설 얘기를 꺼내시던데.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대를 이어 충성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1984년에 나온 후계자론이라는 내부 책자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론을 보면은 이 후계는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세대는 김여정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여정이 지금 오빠 때문에 호가호위하지만 지금 김여정이 만일에 파벌을 형성했다 그러면은 그 측근은 다 모두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벌이나 이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게 북한이거든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남 같은 경우 2017년에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데 죽여버렸거든요. 장성태 공허부도 제거했고 그다음에 김정일이 후계 때도 김평일 자기 이복 동생과의 아주 처절한 싸움 끝에 완전히 해외로만 수십 년 동안 돌게 했거든요. 그리고 김성애는 김일성 죽고 나서는 거의 유폐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파벌을 형성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 파벌들은 모두 다 제거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 정치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야심가라 하더라도 김여정이 김주애가 만일 후계자로 임명이 되면 그냥 그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후계자인 김주애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인 김정은으로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북한 국가 권력을 넘겨주려고 할 것이고, 그러려면은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더 돈독해 놓은 다음에 김주애로 넘어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북러 관계라든지 북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북중 관계는 안 좋죠. 지난해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예. 중국 전승절에 가서 회복되는 기미가 있었는데, 근데 10월에 시진핑 주석이 경주로 왔단 말이에요.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 갔단 말이에요. 예. 둘 다 국빈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죠. 근데 러시아하고 친해지고 뭐 지금 러시아 파병 관련된 예. 그 유가족들 그 거리, 새별거리라고 평양에 있는 거리, 예. 세 번이나 갔거든요. 아마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한 건 10여 차례가 넘어요, 김정은이.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줄 게 별로 없거든요. 군사 기술하고 석유 말고는 없거든요. 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산업 기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아무리 친해도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를 붙잡고는 미래를 꿈꿀 수가 없거든요. 북중 관계 나쁜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대외적 여건은 김정은에게 좋을 리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여전히 북한군 파병 군사들이 여전히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들의 용맹무쌍함이 외신을 타고 이제 좀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김정은은 그 고리를 이용해서 북러 관계를 그럼 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러시아는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김정은은 그냥 입만 열면 러시아 파병이거든요. 예. 계속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커지는데 예. 전쟁이 끝나면은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진 않죠.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의 새로 생긴 전선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병참이라든지 군수 보급기지, 예. 병력 자원 어떤 그 지원책으로서 북한과의 선을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때는 경제가 중요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한국과의 경제가. 예.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면 초조해지죠. 예. 얼마 전에 김여정이 이제 우리 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제 무인기 관련된 그런 유감 표명에 대해서 뭐 좀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제 성명이 나오긴 했는데, 남북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될 조짐이 있는 것인지, 또 그걸 발판 삼아서 북미 관계도 좀 좋아질 조짐이 있는 것인지. 지금은 남북 관계라는 표현 자체를 북한은 안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인기에 대해서도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는 적당히 하지 마라. 이 얘기지. 다시 남북 특수관계를 가서 남북 간에 대화하고 이 통일 지향적이고 이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끄는 거고,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외교관계 수립이에요. 국가 대 국가 관계.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남반보, 이남, 남조선, 남한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예. 한국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딜레마는 그거죠. 북한은 완전히 나라 대 나라 관계를 한다면 외교부가 나오면 대화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 헌법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완전한 타국 관계를 받으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금은 통미봉남. 예. 미국과는 만날 생각이 있지만 우리와 관계는 상당 기간 동안 단절할 거다. 근데 필요한 경우에 이 무인기처럼 이런 경우에는 반응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미 관계는 그럼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수치로는 지난 한 3년간 21년 예. 8차 당대회 10% 누적 성장을 했지만 그거는 무늬만 성장한 거예요. 아파트 짓고 집 짓고. 근데 여기에 전기도 안 들어가고 예. 가스도 수도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경제는 사실 펀더멘털에 좋아진 징후가 거의 없거든요.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미국이 통제하는 한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올 때 예. 만날 이제 북한으로서는 기회가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비핵화 쪽에서는 그건 의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북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만날 생각이 있는데 결정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뭔가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